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나는 남편 준혁과 함께 시골 친정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결혼한 지 어느덧 10년, 우리 부부는 아이 없이 둘이서만 살아왔다. 처음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낳자고 했지만 어느새 서로에게 익숙해져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 혼자 계신데 괜찮아? 준혁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물었다. 응, 엄마는 고모네 집에 계실 거야. 집은 이번에 철거되니까 미리 짐 정리하러 가는 거고. 친정집은 50년도 넘은 낡은 기와집이었다.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번 달 안에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엄마는 이미 고모네로 거처를 옮기셨고 나는 남은 짐들을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저 담벼락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쳤던 날, 마당에서 엄마와 함께 고추를 말리던 여름, 다락방에 숨어 외삼촌이 사온 만화책을 몰래 읽던 밤들. 여기가 내가 자란 집이구나. 준혁이 감탄하듯 말했다. 응. 옛날엔 이 동네에 아이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네. 대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습기가 코를 찔렀다. 집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곳곳에 세월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우리는 각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준혁은 마당의 창고를, 나는 안방과 다락방을 맡기로 했다. 다락방은 언제나 나에게 특별한 공간이었다. 좁고 어두웠지만 그래서 더 비밀스럽고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낡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예상대로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오래된 이불, 낡은 라디오, 깨진 화분, 그리고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 하나. 상자는 내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다. 뚜껑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흑백 사진 몇 장, 편지 봉투, 그리고 낡은 헝겊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사진들을 꺼내 들었다. 어린 시절의 엄마,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의 얼굴이 보였다. 그런데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내 손을 멈추게 했다. 사진 속에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서 있는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수줍은 듯 미소 짓고 있었고 엄마와 외삼촌은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다. 눈매, 코의 형태, 입꼬리의 각도까지 마치 어린 시절의 준혁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설마. 나는 사진을 조명 쪽으로 가져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했다. 이 아이는 준혁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민서야, 괜찮아? 아래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잠깐만. 나는 서둘러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아래로 내려왔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잖아. 하지만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다 정리했어? 준혁이 물었다. 응, 거의. 나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내 시선은 계속 다락방 쪽을 향했다. 그 상자 안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함께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차마 그 상자를 두고 갈 수 없었다. 준혁이 화장실에 간 사이 몰래 다락방으로 올라가 상자를 가방에 넣었다. 준혁에게는 엄마 옛날 사진 좀 챙겨왔어라고만 말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가방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뭔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가져온 듯한 묵직한 죄책감이었다.
다음 날 준혁이 출근한 후 나는 상자를 다시 꺼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하나하나 사진을 펼쳐 놓았다. 대부분은 엄마와 외할머니, 외삼촌의 사진이었다. 그 중에는 내가 태어나기 전 시절의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 사진이 나왔다. 엄마, 외삼촌, 그리고 그 남자아이. 나는 서재에서 돋보기를 가져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1989년 8월. 계산해 보니 내가 태어나기 5년 전이었다. 엄마는 그때 21살쯤 되었을 것이다. 외삼촌은 엄마보다 3살 위니까 24쯤. 그렇다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일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준혁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봤다. 결혼할 때 준혁의 어머니가 준 앨범에서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다. 10살 무렵의 준혁 사진을 확대해서 흑백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아?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너무 닮았다. 눈썹의 각도, 귓불의 모양, 심지어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더 올라가는 것까지 똑같았다. 이건 단순한 닮음이 아니었다. 마치 같은 사람을 다른 시대에 찍은 것처럼 보였다. 왜 엄마와 외삼촌이 이 아이와 함께 있었을까? 나는 다시 상자를 뒤졌다. 다른 사진들도 꺼내보았지만 그 아이가 나오는 사진은 딱 그 한 장뿐이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그 아이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그때 상자 바닥에 접힌 편지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봉투 없이 접혀 있는 낡은 편지지였다. 펼쳐보니 엄마의 필체였다. 하지만 수신이는 적혀 있지 않았다. 편지는 짧았다. 그 아이는 우리가 끝내 지키지 못한 아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빠가 그렇게 아파할 줄 몰랐어.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그 아이가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야.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다. 아마도 눈물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키지 못한 아이. 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오빠는 분명 외삼촌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외삼촌과 관련된 아이였을까? 외삼촌의 아들? 아니면 친척의 아이?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평생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해온 것일까? 그리고 왜 이 편지를 버리지 않고 간직했을까? 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만약 이게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면 엄마는 내가 이걸 찾은 것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 대신 나는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외삼촌은 지금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은 하지 않고 혼자 사신다. 외삼촌, 저 민서예요. 아, 민서야. 무슨 일이야? 저 외삼촌, 1989년쯤에 외삼촌이랑 엄마랑 찍은 사진 있잖아요. 거기 남자아이 한 명이 같이 있던데 그 아이가 누구예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민서야, 그 사진을 어디서 봤어? 외삼촌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친정집 다락방에서 상자를 찾았어요. 거기 사진이랑 편지가 있었는데 그 사진은 그냥 옛날 사진이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외삼촌은 서둘러 전화를 끊으려 했다. 외삼촌, 잠깐만요. 그 아이가 준혁이랑 너무 닮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민서야. 외삼촌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그건 말할 수 없어. 내 엄마한테도 절대 얘기하지 마. 알았지? 그리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외삼촌의 반응은 내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분명 뭔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준혁의 얼굴과 겹쳐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준혁이 어린아이가 되어 엄마와 외삼촌 사이에 서 있는 꿈. 그리고 나는 그들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꿈. 민서야,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나는 준혁에게 사진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준혁의 반응을 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준혁이 뭔가를 알고 있다면? 만약 우리 사이에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면? 결국 나는 엄마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주말에 고모네 집으로 찾아간다고 연락했다. 엄마는 반가워하시며 오랜만에 밥 해줄게 하셨다. 고모네 집은 깔끔한 아파트였다.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셨다. 아마도 낡은 집에서의 생활이 힘드셨던 모양이다. 우리 딸 왔네. 준혁이는? 준혁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엄마 보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셨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상자를 꺼냈다. 엄마, 이거 친정집 다락방에서 찾았어요. 엄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게 어떻게? 이 사진들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나는 그 사진을 꺼내 엄마 앞에 놓았다.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남자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 엄마는 사진을 보자마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엄마, 이 아이가 누구예요? 민서야. 편지도 봤어요. 지키지 못한 아이라고 쓰여 있던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 그저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리셨다. 엄마, 말해주세요. 이 아이가 외삼촌이랑 무슨 관계예요? 그리고 왜 이 아이가 준혁이랑 이렇게 닮은 거예요? 민서야, 그건 묻지 마. 제발.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 했다. 안 돼요, 엄마.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가족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민서야. 엄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다. 엄마가 내게 소리를 지르신 건 거의 처음이었다. 이건 내가 알아서는 안 될 일이야. 내가 알면 내가 힘들어져. 저 이미 힘들어요, 엄마. 이게 뭔지 모르는 게 더 무서워요. 나는 편지를 꺼내 엄마께 보여드렸다. 이 편지도 엄마가 쓴 거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아이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으셨다. 한참을 우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내 외삼촌의 아들이었어. 뭐요? 외삼촌이 20살 때 결혼했었어. 상대는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착하고 예쁜 아이였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아기가 생겼어. 그 아이가 바로 사진 속 그 아이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외삼촌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출산 후에 외삼촌 아내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안 좋아졌어. 그러다가 아기가 3살 때 그 애가 세상을 떠났어. 외삼촌은 완전히 무너졌어. 아기를 키울 수도 없었고 자기 자신조차 돌볼 수 없었지. 결국 아기는 외삼촌 아내의 친정으로 보내졌어. 입양을 시키기로 한 거야. 그게 그 아이였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가족은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어. 외삼촌은 그 일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았던 거야. 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 아이의 수줍은 미소가 이제는 슬프게 보였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어요? 모르겠어. 입양 기관에 보내진 것까지만 알고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 그럼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다. 민서야,
이제 알았으면 됐지? 그 사진은 다시 넣어두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 아이와 준혁의 닮은 얼굴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곧 내 앞에 드러날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외삼촌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입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준혁과 닮았다는 것.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지만 나는 그 그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설마 그럴 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준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지만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향해 있었다. 다녀왔어. 응, 어머니 괜찮으셔? 응, 잘 계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준혁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냈다. 준혁아, 이거 좀 봐. 준혁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준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다. 이거 어디서 났어? 친정집에서 찾았어. 엄마랑 외삼촌이 찍은 옛날 사진인데 이 아이 좀 봐. 너랑 엄청 닮지 않았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준혁아? 아, 응. 그냥 닮은 거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준혁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서둘러 사진을 내게 돌려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다. 준혁아, 왜 그래? 혹시 이 아이 알아? 아니, 모르는데. 그냥 신기해서 그래.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시는 그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다. 그의 반응은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었다. 뭔가를 알고 있었다. 분명 알고 있었다. 준혁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없어. 무슨 소리야? 그럼 왜 그렇게 놀란 거야? 손도 떨리고. 민서야, 그만해. 그냥 오래된 사진이잖아. 왜 자꾸 그런 걸 파헤치려고 해? 준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준혁이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다.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왔다. 준혁아, 미안해.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요즘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옆에 누워있는 내내 뒤척였고 한밤중에는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나도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준혁이는 분명 뭔가 알고 있어. 그 사진을 보는 순간의 반응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럼 혹시 설마. 새벽 4시쯤 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준혁은 겨우 잠든 듯 고른 숨을 쉬고 있었다. 나는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는 페이지로 들어갔다. 준혁의 정보를 입력하려다가 손이 멈췄다. 이건 남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준혁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준혁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떴다. 나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내렸다. 부모관계란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생부 김영준, 생모 이소희, 김영준.
그 이름은 외삼촌의 본명이었다. 나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다. 생부 김영준. 그 네 글자가 눈앞에서 흔들렸다. 다시 보고 또 봤지만 이름은 변하지 않았다. 외삼촌의 본명은 김영준이었다. 엄마의 성은 박씨인데 외삼촌은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라 김씨였다.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준혁의 생부 이름도 김영준이었다. 아?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는 희망에 매달렸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생년월일란을 확인하자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생부 생년월일 1965년 3월 15일. 외삼촌의 생년월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나는 노트북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준혁은 내 남편은 외삼촌의 아들이었다. 그 말은 곧 준혁이 내 외사촌 오빠라는 뜻이었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엎드렸다.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구역질만 계속되었다. 10년 우리는 10년을 함께 살았어. 부부로. 그런데 우리가 친척이었다고? 거울을 보니 창백한 내 얼굴이 보였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거실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을 켰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으로. 하지만 화면에 뜬 정보는 변함이 없었다.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준혁은 생후 4개월에 입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입양 가족의 정보도 나와 있었다. 양부 정태수, 양모 한미경, 준혁의 양부모님이었다. 준혁은 가끔 자신이 늦둥이라고 말했었다. 부모님이 40이 넘어서 자신을 낳았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아니, 준혁도 몰랐을 수도 있다. 입양 사실을 숨긴 채 키웠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준혁의 양부모님을 떠올렸다. 시댁은 준혁에게 무척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쳤다. 특히 시어머니는 준혁을 끔찍이 아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랑에는 기적처럼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럼 준혁이는 알고 있었을까?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걸? 어젯밤 준혁의 반응을 떠올렸다. 사진을 보고 당황했던 모습, 떨리던 손, 날카로워졌던 목소리. 준혁은 분명 뭔가 알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새벽 5시였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차마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통화 기록을 뒤져 외삼촌의 번호를 찾았다. 전화벨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7번째 벨소리에 외삼촌이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자고 있다가 깬 모양이었다. 외삼촌, 저 민서예요. 민서야? 지금 몇 시인데? 외삼촌, 준혁이가 외삼촌 아들이죠?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알았다. 어떻게 알았어? 가족관계 증명서 봤어요. 준혁이 생부가 김영준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외삼촌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서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준혁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요? 응. 그럼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아이는 준혁이는 이미 입양된 지 오래였고 나는 아버지로서 아무 권리도 없었어. 그리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랑이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친척인 줄도 모르고 10년을 살았다고요. 민서야, 진정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너희는 사촌이 아니라 입양으로 혈연이 끊긴 상태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외삼촌은 제 남편의 친아버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 아이를 지켰어야 했는데. 입양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외삼촌의 목소리도 떨렸다. 준혁이는 알아요? 자기가 외삼촌 아들이라는 거 아마 모를 거야. 내가 알기로 준혁이 부모님은 입양 사실을 숨기고 키웠어. 출생신고도 친자식처럼 해놨을 거고. 그럼 어떻게 확인하죠? 준혁이한테 어떻게 물어봐요? 민서야,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 진정하고 생각을 정리해. 정리요? 이걸 어떻게 정리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외삼촌과 대화할 수가 없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지고 무릎을 끌어안았다. 준혁이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어젯밤 사진을 보고 당황하던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반응은 처음 알게 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 들킨 것 같은 반응이었다. 민서야?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덮고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준혁은 내 붉어진 눈을 보고 있었다.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준혁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야. 준혁 씨. 나는 당신이 아닌 준혁 씨라고 불렀다. 결혼 후 처음 쓰는 호칭이었다. 당신 알고 있었죠?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혁은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요?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게 나왔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나는 그저 서서 준혁을 내려다봤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3년 전부터 뭐라고요? 우리 결혼하고 7년 됐을 때 양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준혁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암 판정을 받으셨을 때였어.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차 안에서 갑자기 말씀하셨지. 준혁아, 사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라고.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 아버지가 약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지. 근데 아버지가 서류를 보여주셨어. 내 입양 서류. 그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입양되었다는 걸? 응. 완전히 충격이었어. 37년을 친아들로 살았는데 갑자기 입양하라니. 믿을 수가 없었어. 준혁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내 친부모가 누군지. 아버지는 생부 이름만 말씀해 주셨어. 김영준이라고. 생모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록만 남아있다고 했어. 그럼 외삼촌이 당신 아버지라는 건 언제 알았어요? 너랑 결혼하고 몇 년 지났을 때 외삼촌 댁에 간 적 있잖아. 명절 때.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3년 전 추석, 우리는 외삼촌의 부산 집에 인사를 갔었다. 외삼촌은 혼자 사시면서도 늘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그날 외삼촌 방에 걸린 사진을 봤어. 젊은 시절 외삼촌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그 아기가 나였어. 뭐라고요? 정확히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 그 아기의 옷, 배경, 그리고 무엇보다 사진 뒷면에 적힌 날짜가 내 출생 시기와 일치했거든. 준혁이 고개를 들고 나를 봤다. 그 후로 몰래 조사했어. 외삼촌의 과거를. 그리고 알게 됐어.
외삼촌이 젊은 시절 결혼했다가 아내를 잃고 아기를 입양 보냈다는 걸. 그 아기가 나였다는 걸.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친척이라는 걸. 민서야. 3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네요. 매일 밤 같은 침대에 누워서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한 건지 알아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 관계 전체가 거짓이 된 거라고요. 아니야. 우리 사이는 진짜였어. 준혁도 소리를 질렀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사랑요? 친척끼리 결혼하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촌도 아니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입양으로 혈연이 끊어진 상태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당신은 제 외사촌 오빠예요. 당신 친아버지가 제 외삼촌이라고요.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더 이상 설 힘이 없었다. 준혁 씨, 솔직하게 말해요. 나랑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건 정말 아니야. 준혁이 다급하게 말했다. 너를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어. 친구 소개로 만났잖아.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내 외삼촌이 김영준이라는 것도 그분이 내 친아버지일 거라는 것도 전혀 몰랐어. 그럼 언제부터 의심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외삼촌을 처음 봤을 때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외삼촌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 눈매, 코, 입모양이 나랑 똑같았거든. 그때는 신기하게 닮았네 정도로 생각했어. 나중에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말했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알게 되는 순간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할 수가 없었어. 준혁이 눈물을 흘렸다. 말하면 우리 관계가 끝날 것 같았어. 너를 잃을 것 같았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민서야. 저도 당신 없이는 못 살 줄 알았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가겠다고 했지만 사실 갈 곳도 없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다. 호텔을 잡고 방에 들어가 하염없이 울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준혁과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프러포즈 받았을 때, 결혼식, 신혼여행, 평범했던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처럼 느껴졌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다. 준혁의 전화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 왔다. 미안해, 사랑해, 돌아와줘. 하지만 그 어떤 말도 내 마음에 닿지 않았다. 호텔에서 3일을 보냈다. 그 사이 엄마가 전화를 해왔고 외삼촌도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거나 의미 없이 TV를 켜두고 시간을 보냈다. 넷째 날 아침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다. 문을 열자 엄마가 서 있었다. 엄마, 준혁이한테 연락 받았어. 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 엄마는 방으로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 알고 있어, 민서야. 준혁이가 영준 오빠 아들이라는 것. 엄마도 알고 있었어요? 3년 전에 영준 오빠한테 들었어. 오빠가 우연히 준혁이 사진을 보고 알아봤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가 나한테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준혁이한테 다가가야 하냐고. 나는 말렸어.
이미 30년도 넘게 떨어져 산 사이인데 이제 와서 친아버지라고 나타나면 준혁이가 혼란스러울 거라고. 그럼 엄마도 저한테 말 안 한 거네요. 제 남편이 외사촌 오빠라는 걸. 미안해, 민서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입양으로 혈연 관계가 정리된 상태니까.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1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친척이었다는 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민서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너희는 서로를 몰랐고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어. 그게 어떻게 잘못이 될 수 있겠니?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진실을 알고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건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준혁을 만나기로 했다. 호텔 근처 카페에서. 준혁은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다. 민서야. 앉아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알게 됐을 때 바로 말했어야 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민서야, 나는 진짜로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건 거짓이 아니야. 알아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아직도. 그게 더 괴로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게. 그럼.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혁 씨. 우리 사이에는 이제 진실이라는 벽이 생겼어요. 당신이 제 외사촌 오빠라는 진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혼 서류예요.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서야, 제발. 3일 동안 생각했어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살 수 있을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당신을 볼 때마다 외삼촌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임에서 당신과 외삼촌이 나란히 앉아 있는 걸 보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민서야,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너희 가족이랑도 연락 끊고. 그게 해결책이에요? 평생 숨어 살자고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준혁 씨, 우리는 운명의 장난을 당한 거예요. 서로를 사랑했지만 사랑해서는 안 될 사이였던 거죠. 아니야.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 아무 잘못도 없어. 법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나는 서류를 준혁 앞으로 밀었다.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당신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서야. 준혁이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손을 거뒀다. 사인해 주세요. 제발. 준혁은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사인하는 내내 눈물이 떨어져 서류를 적셨다. 민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뭐요? 너는 나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다. 이혼 후 6개월이 지났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준혁과 함께 살던 집은 처분했고 가구도 대부분 버렸다.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 회사는 계속 다녔다. 동료들은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다. 성격 차이라고만 말했고
다들 그러려니 했다. 가장 힘든 건 가족 모임이었다. 명절이 되면 엄마가 전화를 했다. 이번에는 올 수 있겠니? 나는 매번 핑계를 댔다. 회사 일이 있다고, 몸이 안 좋다고. 엄마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다. 외삼촌과는 연락을 끊었다. 외삼촌도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아마도 죄책감 때문일 것이다. 만약 외삼촌이 그때 아기를 지켰다면, 만약 입양을 보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준혁과는 우연히 한번 마주쳤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다. 준혁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다. 잘 지내? 응, 당신도.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었다. 그해 가을 나는 친정집 터를 다시 찾았다. 집은 이미 철거되어 빈 공터만 남아 있었다. 재개발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나는 집이 있던 자리에 섰다. 눈을 감으면 옛날 집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당, 안방, 그리고 다락방. 가방에서 그 사진을 꺼냈다. 엄마와 외삼촌, 그리고 어린 준혁이 함께 찍힌 사진. 6개월 동안 계속 가지고 다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볼 수도 없는 사진. 다 끝났어. 나는 사진을 땅에 묻기로 했다. 작은 구덩이를 파고 사진과 편지를 넣었다. 그리고 흙을 덮었다. 엄마, 외삼촌, 그리고 준혁 씨. 모두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게요. 흙을 다지며 나는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비밀은 이제 끝났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나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져 갔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나갔고 퇴근 후에는 요가 학원에 다녔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서야, 영준 오빠가 많이 아프시대. 뭐라고요? 간암이래. 말기라고 하더라.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다. 외삼촌. 그 사람을 미워했지만 동시에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평생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을 사람. 병원은 어디예요? 부산 대병원. 근데 민서야, 넌 안 와도 돼. 오빠도 내가 오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가볼게요. 부산행 KTX를 탔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외삼촌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위로를 해야 할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7층 병동 702호.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창가 침대에 외삼촌이 누워 계셨다.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외삼촌은 나를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민서야. 외삼촌.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다.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외삼촌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와서 해봤자 소용없겠지. 민서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 아이를 지키지 못한 것, 입양을 보낸 것, 그리고 너와 그 아이가 만난 것을 막지 못한 것. 외삼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어. 내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물론 그게 내 딸 같은 조카딸이라는 게 문제였지만 나는 외삼촌의 손을 잡았다. 손이 너무 차갑고 말랐다. 외삼촌, 준혁 씨는 지금 뭐해요? 재혼했다고 들었어.
반년 전쯤 가슴이 철렁했다. 준혁이 재혼했다니. 당연한 일이었다. 우리는 이혼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하지만 왜인지 가슴 한구석이 아렸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중얼거렸다. 진심이었다.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다. 단지 우리의 운명이 잘못 꼬인 것뿐이었다. 민서야, 너는 어때? 괜찮아? 네. 이제는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견딜만해지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 아직은요. 근데 언젠가는 만나겠죠. 천천히. 외삼촌은 안도한 듯 미소 지었다. 그래, 천천히. 너는 아직 젊잖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야 해. 외삼촌도 그동안 행복하셨어야 하는데 나는 내 선택이었어. 아내를 잃고 아들을 보내고 혼자 사는 것. 다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는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이었어. 외삼촌은 천장을 바라보았다. 민서야, 너는 내 선택 때문에 피해를 봤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외삼촌. 나는 외삼촌의 손을 꼭 잡았다.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외삼촌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고마워, 민서야. 외삼촌은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외삼촌이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 손님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먼 친척들. 준혁도 왔다. 처음에는 서로 눈치만 보았다. 하지만 준혁은 용기를 내어 내게 다가왔다. 민서야. 오빠. 나는 무의식 중에 오빠라고 불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준혁은 나보다 4살 많았다. 그래서 항상 오빠라고 불렀었다. 이혼 후 처음 쓰는 호칭이었다.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지? 괜찮아요. 오빠는 아니, 준혁 씨는 어떻게 지내요? 나도 오빠라고 불러. 그게 편해.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냥저냥 살고 있어. 회사 다니고 집에 가고. 그 정도?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그러던? 외삼촌이요. 아, 그래. 했어. 근데 6개월 만에 또 이혼했어. 왜요? 내가 너를 잊지 못하더라고. 새 아내한테 미안했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계속 너만 생각했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서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오빠, 알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그건 나도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 나도 눈물이 났다. 저도요, 오빠.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는 두 사람. 운명이 장난친 비극적인 사랑.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다. 부산 광안리 해변. 외삼촌이 좋아하시던 곳이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랑이 뭘까? 혈연이 뭘까? 가족이 뭘까? 준혁과 나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혈연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입양으로 관계가 정리되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준혁을 볼 때마다 외삼촌이 떠올랐고 우리가 뭔가 금기를 어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걸까?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대답은 없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났다. 나는 35세가 되었다. 작은 출판사로 이직했고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다. 일이 재미있었고 동료들도 좋았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다. 2살 위의 건축가,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민서 씨는 뭔가 슬픈 느낌이 있어요. 그가 어느 날 말했다. 슬픈 느낌이요? 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예전에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말하기 싫으면 괜찮아요. 그냥 제가 곁에 있어 줄게요. 그는 묻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어 주었다. 그게 고마웠다. 1년 정도 만나다가 그가 프로포즈를 했다. 민서 씨, 저랑 결혼해 주실래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준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그 상자를 꺼냈다. 친정집에서 가져온 상자. 이사할 때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간직했던 상자. 하지만 상자는 비어 있었다. 사진과 편지는 이미 친정집 터에 묻었으니까. 남은 건 낡은 헝겊 인형 하나뿐이었다. 인형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이제는 정말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다. 준혁과의 사랑, 그 비밀, 그 아픔, 모두 안녕, 준혁 오빠. 나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었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결혼할게요. 정말요? 네.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죠. 평생.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겨울 내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과거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 준혁과의 사랑은 내 인생의 한 챕터였다. 슬프고 아픈 챕터였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쓸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천천히 행복하게. 결혼식 날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다. 우리 딸 예쁘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았지? 네. 그때 누군가 대기실 문을 노크했다. 웨딩 플래너가 고개를 내밀었다. 신부님, 누가 꽃다발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꽃다발이요? 플래너가 하얀 장미 꽃다발을 건넸다. 카드가 달려 있었다. 민서야,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마이너스 준혁.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었다.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행복하세요. 나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결혼식장으로 걸어 나갔다. 문이 열리고 행진곡이 흘러나왔다. 복도 끝에 그가 서 있었다. 나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해. 다락방에서 찾은 낡은 사진. 그 사진 속 비밀은 이제 끝났다. 엄마의 눈물도, 외삼촌의 후회도, 준혁과의 금기된 사랑도 모두 과거의 일이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것이다. 죄책감 없는, 두려움 없는 순수한 사랑. 그의 손을 잡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나는 이제 괜찮다. 정말로.